모리스 헬러. 캔맨은 영국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세상의 색깔을 다르게 바꾸어 놓았다. 1월 25일에 뉴욕으로 돌아온 후로 그는 순수하게 명상의 삶에만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하여 캔과 병을 버렸다. 캔맨은 영국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캔맨은 폐렴에 걸려 병원에 보름을 누워 있었다. 그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자살할지 모를 위기에서 여자를 구해주려고 갔지만 결국 거의 죽을 뻔한 그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정신적인 붕괴 상태에서 구한 것은 그 여자였다. 어쩌면 결혼 생활까지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캔맨은 살아나서 기뻤다. 이제 자기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곁을 하루하루 스쳐 지나가는 나날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날들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캔과 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제쳐두었다. 그가 관찰 기록장에 메모해 두었던 수많은 기록 중에 이런 것이 있다. 1월 25일,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고통과 슬픔이 누적되어 더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견디는 능력이 약화된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없기에 말년에는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젊은 시절에 큰 비극에 맘먹는 힘으로 울릴 수도 있다. 낙타 등을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올린 지푸라기 한 가닥이다. 다른 여자의 질 속에 들어간 멍청한 페니스가 그 애다. 윌라는 그 수치스러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는 평생 너무 많은 일을 겪어왔고 자기가 겪어야 할 목 이상으로 많은 고통을 견뎌냈다. 윌라는 끝없이 강해져야만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생각한 반만큼도 강하지 못했다. 죽은 남편, 죽은 아들, 도망간 양아들, 부정한 두 번째 남편, 죽음의 문턱까지 간 두 번째 남편. 오래전에 컬럼비아 대학의 필로소피 홀에서 열렸던 세미나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대학원생 수업에 들어온 영리한 바나드 여학생이었던 그녀. 섬세하고 예쁜 얼굴에 날씬한 손을 지녔던 그녀에게 선수를 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래전 그때 칼과 메리리가 등장하기 전 그녀에게 강한 매력을 느꼈다. 둘 다 그 당시 22살과 20살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소한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는 남편의 죽음도 아들의 죽음도 양아들의 가출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다른 고통과 슬픔은 있었겠지만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모든 희망이 최후로 꺾이는 파국으로부터 너를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구해내어 데려왔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너의 육체는 그녀의 위대한 승리로 쳐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직 확실치는 않았다. 휴전, 평화를 바란다는 선언이 나왔지만 정말로 서로 합의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아들이 걸림돌로 남아있었다. 윌라는 용서하지도 잊지도 못했다. 아들과 생모가 뉴욕에서 전화를 걸어와 너의 상태를 묻고 아들이 2주 동안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물었어도 마찬가지였다. 윌라는 부활절 휴가 때에도 영국에 남아있을 것이고 너는 다시 영국에 가지 않을 것이다. 벌써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회사에서는 네가 필요하다. 침몰해가는 배의 선장은 자기 선원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 어쩌면 몇 달 지나면 윌라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 뜻을 굽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윌라를 위해서 아들을 버릴 수는 없다. 아들을 위해서 윌라를 버릴 수도 없다. 너는 둘 다를 원한다. 둘 다 가져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서로 관계를 끊더라도 너는 그렇게 할 것이다. 1월 26일 아들과 저녁을 함께 보내면서 이상하리만 지어타란 느낌이 든다. 너무 오랫동안 기대를 하고 너무 오랫동안 아들과의 재회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상상한 나머지 막상 실제로 닥쳤을 때에는 김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상상력은 강력한 무기여서 머릿속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펼쳐졌던 상상 속의 재회는 실제보다 더 화려하고 풍성하고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웠다. 또한 아들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것도 당혹스러웠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너 또한 용서하고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이미 너와 아내 사이에 버티고 서 있다. 아내가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 아들을 다시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지 않는다면 아들은 너와 그녀 사이에 점점 멀어져만 가는 거리를 계속해서 상징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 돌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 이상 틀림없이 언젠가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마음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둘이 편안한 분위기가 되려면, 다시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아들은 몸은 좋아 보였다. 건강하고 체격도 좋았으며 희망이 보이는 영민한 빛이 눈 속에서 반짝였다. 메리리의 눈이었다. 어머니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각인되어 있었다. 아들은 행복한 날들 공연을 2번 보았는데 어머니가 정말 인상적인 위니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네가 아들에게 한 번 더 보아도 좋다면 언제 한번 같이 보러 가자고 제안하자. 아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수락했다. 마침내 그는 좋아하는 여자아이 얘기도 꺼냈다. 필라 에르난데스였던가 산체스였던가 고메스였던가 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들은 4월에 그 여자아이가 뉴욕에 오면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아직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당분간은 빅네이선의 가게에서 일할 예정이지만 돈이 모이면 내년에 대학으로 돌아가 학위를 받을까도 생각 중이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과거에 관한 힘겨운 질문을 아들 앞에 내놓을 용기가 없었다. 예를 들면 왜 집을 나갔는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왜 플로리다에 여자친구를 두고 떠나 혼자 뉴욕으로 왔는지는 물론이고 다음에 물어볼 시간이 있을 것이다. 어젯밤은 첫 라운드에 불과했다. 두 권투 선수가 본격적으로 판을 벌이기 전에 서로를 탐색해본 셈이다. 물론 너는 아들을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1월 27일 회사가 망한다면 너는 사막에서의 40년, 사람들이 책을 증오하는 나라에서 문학 출판하기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쓸 것이다. 크리스마스 판매 실적은 염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나빴다. 역대 최악이었다. 사무실 사람들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고 어린 직원들이고 고참 편집자에서 솜털이 보송보송한 인턴까지 하나같이 다 그랬다. 너의 쇠약해지고 수척해진 몰골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주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너는 복귀해서 기뻤다. 자기 자리라고 느끼는 곳에 있어서 기뻤다.
독일과 이스라엘 둘 다 너에게 투자를 거절했어도 아프기 전보다 오히려 상황이 덜 절망적으로 보였다. 죽음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상황을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는 법이다. 영국 병원에서 때이른 퇴장을 가까스로 피했다면 이 끔찍한 태풍 속을 뚫고 회사를 끌고 나갈 길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폭풍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 법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보니 사장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이 작은 기업이 긴 세월 동안 너에게 얼마나 자양분이 되어 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너는 좋은 사장이 틀림없다. 적어도 환영받는 사장이다. 어제 업무로 복귀하자 질 허츠버그가 그를 얼싸안고 외쳤다. 세상에, 모리스, 다시는 그러지 마요. 제발 부탁할게요. 그러자 모두 9명인 직원들 전원이 남녀 할 것 없이 너의 사무실로 한 사람씩 들어와 너를 포옹하고 오래 자리를 비운 끝에 돌아온 너를 환영해 주었다. 너의 가족은 엉망진창이지만 이 사람들도 너의 가족이다. 그들을 지켜주고 저급한 문화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어도 여전히 책은 가치 있으며 그들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일깨워주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너는 종종 엉뚱한 짓을 저지르곤 하는 감상적인 늙은 바보가 맞지만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을 즐긴다. 그것이 35년 전 회사를 설립한 원칙이었다. 이제 와서 방식을 바꿀 뜻은 전혀 없다. 다른 일자리를 잃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직원들의 표정에서 그런 성내를 엿볼 수 있었다. 그래서 너는 그날 오후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2008년을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2008년은 이제 지나간 역사다. 2009년이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헬러북스에서 해고는 없을 것이다. 출판사 직원들의 소프트볼 리그를 생각하라고 너는 말했다. 인원 감축을 했다가는 올 봄에 경기에 선수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27전 연패라는 헬러북스의 자랑스러운 기록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올해 소프트볼 팀을 못 꾸린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2월 6일 작가들은 절대 기자들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는 결코 단순화해서는 안 될 것을 단순화할 뿐 아무런 목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저급한 문학 형태이다. 렌조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기에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1시간 전에 파한 오늘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너에게 오늘 오후 젊은 단편소설 작가와 인터뷰를 했다고 말했다. 그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녹음기에 대고 대답을 했다. 그 작가는 일단 텍스트로 편집을 하고 렌조가 승인하면 그 결과물을 출판할 계획이라고 했다. 네가 왜 그랬느냐고 묻자 그는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대답했다. 빅 네이선이 부탁한 일이었다. 그 젊은 단편소설 작가는 빙의 친구였다. 렌조는 네가 빅 네이선에게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예의가 아니며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고 느꼈다. 다시 말해서 렌조는 너에 대한 우정 때문에 침묵을 깨뜨린 것이다. 너는 그에게 그렇게까지 해주다니 너무나 감동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가 빙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다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인지 알아주어서 기쁘다는 말도 했다. 빙을 위한, 너를 위한 인터뷰였지만 렌조는 이야기를 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그 젊은 작가에게 몇 가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그의 삶이나 작품에 대해 질문해서는 안 되고 정치에 대한 질문도 사절하며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관해서는 렌조가 깊든 얕든 신분이 있었고 칭찬해주고 싶은 최근에 죽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쁜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칭찬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할 사람에게 미리 명단을 주고
다 얘기하자면 명단이 너무 기니까 그 중에서 대여섯 명만 추리라고 일렀다. 윌리엄 게디스, 조지프 헬러, 조지 폴링턴, 레너드 마이클스, 존 그레고리 던, 알랭 로브그리에, 수전 손테그, 아서 밀러, 로버트 크릴리, 케네스 코크, 윌리엄 스타이런, 리샤르트 카푸시친스키, 커트 보니것, 그레이스 페일리, 노먼 메일러, 헤럴드 핀터, 바로 지난주에 사망한 존 업다이크 등이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세대 전체가 사라져버렸다. 너도 그중 여러 작가들을 알고 있었고 이야기해 본 적도 있으며 가깝게 사귀기도 하고 존경했다. 렌조가 그들의 이름을 줄줄이 풀어놓자 너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는지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가슴을 찌르는 슬픔을 함께 느끼며 그들을 추억하는 뜻에서 잔을 들었다. 분위기를 바꾸려고 렌조는 윌리엄 스타이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오래전 프랑스 잡지인 르 누벨 옵세르바테르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였다. 그 잡지에서 한 권 전체의 주제를 미국으로 기획하면서 원로 미국 소설가와 젊은 소설가의 긴 대화 한 편을 넣고 싶어 했다. 잡지사는 스타이런과 먼저 연락을 취했고 그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젊은 작가로 렌조를 제안했다. 그래서 편집장을 렌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때 소설 집필에 푹 빠져 있었다. 그가 스타이런의 제안에 대단히 감사하지만 너무 바빠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하자 편집자는 그의 거절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살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렌조는 그저 껄껄 웃으면서 그런 사소한 일로 자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침이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말했다. 그는 스타이런과는 잘 모르는 사이였다. 한두 번 만나본 게 다였다. 하지만 그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으므로 자살하겠다는 편집자와 통화를 마친 후 스타이런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이름을 거론해 주어 고맙지만 지금은 소설 작업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초대를 거절했노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스타이런에게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스타이런은 당연히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사실 그가 렌조의 이름을 제안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스타이런 역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기에 렌조가 그들에게 제안을 거절해서 자기를 공경해서 구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스타이런이 말했다. 고맙소 렌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웃음. 너와 렌조는 함께 스타이런의 말을 놓고 배를 잡고 웃었다. 한참 웃고 나서 렌조가 말했다. 정말 예의 바르고 매너 좋은 사람이지 않나? 그는 단지 편집자에게 거절할 용기가 안 났던 거야. 그래서 자기 대신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이용했던 것이고 반면에 내가 승낙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더라면 그는 기뻐 날뛰는 척하면서 우리 둘이 함께 앉아 세계 정세를 놓고 되는 대로 짓거릴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했을 때지. 그는 늘 그런 식이니까. 좋은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 하지. 스타이런의 착한 성품에서 둘은 류 샤오보를 지지하는 팬클럽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다. 전 세계 작가들이 서명한 대규모 탄원서가 1월 20일 발표되었다. 팬클럽은 그에게 4월에 있을 연례기금 모금 만찬에서 궐석으로 상을 수여할 계획이었다. 물론 너도 그 만찬에는 절대 빠지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참석할 테지만 상황은 암울해 보였다. 류 샤오보에게 뉴욕에서 상을 준댔자 베이징에서 구금되어 곧 체포될 그의 처지에 영향을 미칠 가망은 거의 없어 보였다. 렌조의 말로는 팬클럽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 아들이 브루클린에 임시로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했다. 세상 참 좁지? 맞아, 렌조. 정말 세상 좁구만. 2월 7일, 1월 26일 아들과 재회한 후로 2번 더 만났다. 처음에는 함께 행복한 날들 공연에 가서 정신이 멍할 만큼 황홀경에 빠져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로 가자
그녀가 잔뜩 흥분해서 미친듯이 너와 아들에게 키스를 퍼부었다. 메리리는 살아있는 관객들 앞에서 공연한 황홀함에 취해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흘러넘쳤고 눈빛은 불타오르듯 빛났다. 아들도 전에 없이 기분이 좋았다. 특히 네가 생모와 포옹하는 순간 더 그랬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들이 그런 장면을 본 것은 아마 평생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제 전쟁이 끝났음을 알았다. 전투원들은 오래전 무기를 내려놓았고 칼을 두드려 보습으로 바꾸었다. 나중에 콘 골드와 메리리와 유니언 스퀘어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아들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귀 기울여 들었다. 이 막을 여는 대사, 만세, 신성한 빛이여를 놓고 베케트가 그 부분에서 밀턴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영민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빛은 어둠의 해독제로서 기능할 때를 제외하고는 신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대난만 계속되는 세계라는 상황에서 본다면 그 말은 아이러니라는 것이었다. 그가 말을 할 때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은 애정과 감탄으로 빛났다. 과도함의 여왕, 적나라한 감정의 성모인 메리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너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을 쿡쿡 찌르는 질투를 느꼈다. 좀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어째서 너는 늘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지 자문했다. 두 번째에는 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좀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다시 아들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겠지만 아직도 아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 준비는 안 되었다. 다음 만남에서는 더 가까워질 것이다. 오늘 밤 옛 기억을 떠올리며 조 주니어스에서 단둘이 느끼한 햄버거와 눅눅한 튀김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너는 주로 야구 이야기를 했다. 네 아버지와 나눴던 수많은 대화들이 떠올랐다. 열을 올리며 떠들 수 있지만 온전히 중립적인 화제, 말하자면 안전한 기반이다. 그러나 아들이 허브스코어의 죽음을 꺼내면서 그날 얼마나 간절히 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아버지인 너의 아버지를 좌절시켰던 것과 똑같은 부상으로 경력이 끝장나고만 투수에 대해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들은 장거리 전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결국은 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브루클린에서 엑서터로 전화를 걸어서 첫 연락을 전화통화로 하게 되었다니 참 이상도 하다고 했다. 아들은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를 다우닝가로 데려갔다. 그가 갑자기 무너지며 흐느낀 것은 바로 그 오래된 아파트의 거실에서였다. 오래전 그날 뜨거운 길 위에서 보비와 싸웠다고 했다. 보비를 밀쳤는데 바로 차가 달려왔다는 것이었다. 몸집이 더 작은 보비를 세게 밀쳤더니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래서 그가 차에 치여 죽은 것이다. 너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너에게 더는 아무런 말도 소용없다. 순전히 시시한 사건, 의붓 형제 사이에 벌어진 사춘기의 말다툼, 그리고 그 밀침으로 비롯된 모든 피해들을 모르고 지냈던 지난 세월과 지금, 아들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수많은 것들이 또렷해졌다. 아들이 가혹할 정도로 자기 안으로 침잠하고 자기 삶에서 도피하고 속죄하고자 10년 넘는 세월을 지옥에서 육체노동으로 자신을 벌주었던 것이 다 한순간의 분노 때문이었던 것이다. 아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오늘 밤에는 아무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지만 적어도 아들을 품에 꼭 안아줄 정도의 분별은 잃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이다.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용서받아야 한다. 2월 8일 윌라와 일요일의 전화통화. 그녀는 너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 너를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 중이다.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너를 돌봐주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묻는다.
너는 근면 성실한 아내가 대학 행정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상상을 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안녕 여러분. 우리 그이가 배가 아프다네요. 가야겠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알아서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그 장면을 이야기하자 윌라도 킬킬대고 웃는다. 오래간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녀의 즐거운 웃음소리. 몇 달 만에 들어보는 최고의 웃음소리다. 너는 그녀에게 어젯밤 아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녀는 반응이 없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저 듣고 있다는 표시로 조그맣게 끙 소리를 낼 뿐이다. 하지만 어쨌건 너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아들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한다. 또 끙 하는 소리. 당연히 너는 아들의 고백은 끄집어내지 않는다. 잠시 말이 없다가 아내는 이제 좋아진 것 같으니 작업하던 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한다. 네가 보기엔 이것도 좋은 신호이다. 너는 아내에게 렌조가 안부 전하더라고. 너도 사랑을 보내고 그녀의 몸을 1000번의 키스로 뒤덮어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것으로 통화가 끝난다. 대체로 나쁘지 않은 통화였지만 끊고 나자 어찌할 바를 모를 황망한 기분이 되어 아파트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아들은 윌라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지만 너는 아직도 그녀가 그를 마음속에서 내쳤다는 말을 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캔맨은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맨다. 캔맨은 일하러 간다. 청구된 대금을 제때 지불하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었다. 그러나 캔맨은 여전히 머리가 좀 이상하다. 세상이 자신을 옥죄어 오는 밤이 되면 아직도 무릎을 꿇고 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려 달을 보고 울부짖는다. 3월 15일 너는 2월 7일 아들을 본 후로 6번을 더 만났다. 토요일 오후에 망가진 물건들의 병원에 찾아갔더니 아들이 액자 틀을 만들고 있었다. 너는 과연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간절히 원했던 것일까? 평생 이일 저일 임시직을 전전하는 데 만족할까 자문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라고 아들을 떠밀지는 않는다. 속으로는 아들이 몇 번인가 말한 대로 다음 가을에 대학으로 돌아가 학위 과정을 끝냈으면 좋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아들이 다음에 취할 행동을 기다려본다. 월요일 저녁에는 콩골드와 메리리와 함께 무대가 끝난 후 넷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불의송의 옛 걸작인 사형수 탈출하다를 밤에 함께 보러 가기도 했다. 주중에 사무실로 아들이 찾아와 점심을 함께 한 적도 있다. 너는 아들에게 사무실을 구경시켜주고 충실한 일꾼들로 구성된 너의 작은 패거리를 소개해 주었다. 그날 오후 정신 나간 생각 하나가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다. 이렇게 똑똑하고 책에 관심 많은 청년이라면 출판계에서 예를 들면 헬러북스 직원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아버지의 후계자로 키워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독을 품은 씨앗을 심을 수도 있다. 나무의 미래를 마음대로 쓰려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 상대가 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파크슬로프에 있는 렌조의 집 근처에서 렌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대부는 그날 저녁 기분이 좋았다. 새 소설을 시작했고 슬럼프니 침체 상태니 불꽃이 끄졌느니 하는 말은 쑥 들어갔다. 아들이 사는 집에도 찾아가서 선셋파크에 내 식구를 만날 기회도 있었다. 다 쓰러져가는 보기에도 딱한 집이었지만 아들의 친구들을 만나서 기뻤다. 두 여자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기운이 넘쳐 보이는 빙도 만났다. 팬클럽에서 일한다는 앨리스는 유 샤오보 사건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설명한 다음 제2차 세계대전 때 젊은이였던 너의 부모 세대에 대해 여러 가지 세세한 질문을 던졌다. 온순하고 예쁘장한 앨런은 저녁 늦게 네가 태어나서 본 중에서 가장 외설적인 스케치들로 가득한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너는 할 말을 잊고 잠깐이지만 새로운 포르노 화집들을 출간하여
회사를 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벌써 2차례 퇴거 통지서를 받았다. 너는 그들이 운을 너무 믿고 있으며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빙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자기들은 막판까지 버텨볼 거라고 우겼다. 너는 더 이상 자기 주장을 내세우진 않았다. 그들에게 어떻게 할지 일러주는 것이 네가 할 일은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성인이니까 설령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6번을 더 만나면서 너와 아들은 조금씩 서로 더 가까워졌다. 아들은 이제 너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다. 아들과 단둘이 보낸 어느 저녁에 브레송 영화를 본 후 아들은 너에게 그 여자아이 필라 산체스에 대한 것과 플로리다에서 도망쳐야 했던 이유를 전부 다 들려주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는 그녀가 얼마나 어린지 듣고 즐겁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아들이 그 나이에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만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의 삶은 중도에 멈추어 제대로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했다. 겉보기에는 다 자란 성인 남자일지라도 내적 자아는 18살과 19살 어딘가쯤에 머물러 있다. 아들은 1월에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끔찍하게 분노를 터뜨리고 처음으로 심각하게 말다툼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했다. 처음 만나 아직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될지 전혀 몰랐던 때에 그녀에게 가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다고, 형제를 가져본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제 부모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녀에게도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사실대로 털어놓자 그녀는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일주일간 싸움이 이어졌다. 그는 그녀가 펄펄 뛰며 화를 낸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기가 그녀를 실망시켰다. 그녀는 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가 결혼해달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녀는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그가 다시는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결혼이라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여자아이랑 약혼을 하다니. 아들은 다음 달에 그녀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너는 될 수 있는 한 침착하게 그날을 고대하고 있겠다고 대답했다. 3월 29일 윌라와 일요일 전화통화. 너는 이것이 사정을 개선시킬지 악화시킬지는 알 수 없지만 드디어 그녀에게 아들의 고백을 들려준다. 당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아내의 반응은 여러 단계를 거쳐 나아간다. 맨 처음에는 완전한 침묵. 침묵이 너무 길어진 나머지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다. 두 번째로는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끔찍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사실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흐느낌. 마음속에서 그 길로 되돌아가 그림에서 빠진 부분을 채워보고 아이들 사이에 벌어졌던 싸움을 상상하며 보비가 다시 한번 차에 깔리는 모습을 본다. 네 번째로 분노가 커져간다. 아내가 말한다. 그 애는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로 우리를 배신했어요. 너는 그가 거짓말을 하진 않았다고,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대답해준다. 아들은 자신의 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죄와 더불어 살아가느라고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다. 그 애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 아내의 말이었다. 너는 그가 그녀의 아들을 길로 미쳤지만 그의 죽음은 사고였다고 대답한다. 두 사람은 1시간 이상 계속 이야기를 한다. 너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아들을 어떻게 대하기로 하건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 말해준다.
그녀는 다시 무너져서 결국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마침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얼마만큼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확실치가 않고 다시 그를 마주할 힘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아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너는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절대 몰아붙이지 않겠다고 말한다. 대화는 그렇게 끝나고 다시 한번 너는 미궁 속에 빠진 듯한 기분이 된다. 오후 늦게쯤 이제 자신의 집은 어디에도 없고 말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리라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4월 12일 그녀를 보니 누군가 아는 사람이 연상되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짚히지가 않는다. 그녀를 소개받고 5분쯤 지나 그녀가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바로 수키 로스타인이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7년 전쯤 허스턴가에서 늦은 오후에 눈부시게 밝은 햇살 속에서 밝은 빨간색 드레스 차림으로 친구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리던 수키 로스타인. 더할 나위 없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짝 만개한 젊음의 화신 그 자체였다. 필라 산체스는 수키 로스타인을 쌍둥이처럼 빼닮았다. 자기 안에 생명의 불꽃을 지니고 있는 작지만 빛이 나는 존재. 부디 신께서 친구의 저주받은 아이보다는 더 관대함을 베푸시기를. 토요일 이른 저녁 시간에 플로리다를 출발하여 다음 날인 부활절 일요일에 아들과 함께 다우닝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아들은 그녀에게서 손을 거두지를 못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안락의자에 앉은 너에게 이야기를 할 때조차 그녀의 목에 키스하고 맨살을 드러낸 무릎을 쓰다듬고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물론 너는 1년 전쯤 남부 플로리다의 작은 공원에서 그녀를 벌써 본 적이 있었다. 너는 그들의 첫 만남, 첫 대화의 은밀한 목격자였지만 그때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깃든 힘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면서 아들을 매혹시킨 빛을 내뿜는 검고 침착한 눈. 아들은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잠시 후 너는 필라가 바나드 대학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으며 6월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치르는 대로 곧장 뉴욕으로 옮겨올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너는 그녀에게 네 처도 바나드 출신이라고 바나드 학생이었을 때 처음 만났다고 말해주었다. 이제 횃불은 아들의 계모에서 그녀에게로 전해진 셈이다. 그리고 아들은 컬럼비아 일반 대학에 등록했고 가을에 학위를 받기 위한 최종 과정을 시작할 거라고 선언했다. 너는 그에게 어떻게 수업료를 낼 셈이냐고 물었다. 아들은 은행에 돈이 좀 있고 나머지는 학생 대출을 받아서 메우겠다고 대답했다. 너는 아들이 너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 깊이 감동했다. 부탁한다면 기꺼이 주겠지만 그러한 짐을 스스로 떠맡는 것이 그의 사기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너는 점점 더 행복한 기분이 되었다. 지난 13년간 오늘보다 행복했던 날은 없었다. 이 행복감에 술을 마시고 싶어졌다. 이 행복에 취하고 싶었다. 윌라가 아들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과 함께 둘로 찢어진 삶도 견딜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언제 어디에서나 기쁨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필라의 마음에 들 것 같아 옛 뉴욕, 더는 존재하지 않는 뉴욕의 고풍스러운 건축물인 웨이벌리 인의 저녁 식사를 예약했다. 필라는 천국에 온 기분이라며 정말로 그곳을 몹시 좋아했다.
부활절 저녁 식사를 양껏 먹어 치우면서 소녀는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졌다. 출판사 경영에 대한 것들이며 렌조 마이클슨과 어떻게 만났는지, 책을 출간할지 말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죄다 알고 싶어 했다. 너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해주면서 그녀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네가 한 말을 한마디도 잊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대화가 수학과 과학으로 흘러갔다. 두 사람은 양자물리학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다. 네가 전혀 모른다고 대놓고 인정하는 주제였다. 그때 필라가 너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헬러 씨. 고전 물리학에서는 2 곱하기 3은 6과 3 곱하기 2는 6은 서로 뒤집어 쓸 수 있는 명제예요. 하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3 곱하기 2와 2 곱하기 3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별개의 명제인 거죠. 이 세상에는 걱정거리가 무수히 많지만 이 소녀에 대한 아들의 사랑만큼은 그 걱정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4월 13일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마크 피드리치의 사망 소식이 있었다. 겨우 54세 나이에 매사추세츠 노스버러에 있는 자기 농장에서 수리 중이던 덤프트럭이 그를 덮치는 바람에 죽었다. 처음에는 허브 스코어더니 이번에는 마크 미트리치. 몇 달 동안은 온 나라에 눈이 부시도록 휘황한 빛을 뿌려놓고는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저주받은 전제들. 너는 아버지의 오래된 후렴을 떠올린다. 불쌍한 허브스코어. 이제 너는 쓰러진 자들의 명단에 사상자를 한 명 더 추가한다. 마크 피드리치, 영면하소서.